여러 현안들을 시원하게 분석해 주는 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현장 모습을 좀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더 쏠리는 부분이 권익위가 네. 이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수수 관련해 가지고 6개월 만에 조사회가 내놨는데 종결했습니다. 뭐 배우자는 뭐 제재 조항이 없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한번 안 하고 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의원님 권익위의 발표 어제는 뭐 정승윤 부위원장이 설명까지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뭐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에 적용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권익위가 무슨 발표를 할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만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네. 그래서 종결한다고 했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건 맞아요. 네. 다만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공직자가 서면으로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형사처벌 규정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얘기만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는 그냥 예. 얘기를 안 했어요. 맨 처음에 발표할 때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장 반응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거냐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한쪽 부분만 얘기하고 다른 쪽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언급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 처벌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추가 설명한 부분이 대통령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든 설명을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외국인이라서 안 아니 돼. 그러면 당장 제기되는 반론이 네. 그럼 외국인한테 뇌물 받으면 죄 안 되냐? 아니 외국인이 뇌물 줄 일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그 방산 물자를 그 수입하면서 그 사실은 대략 국제적인 룰이 3%에서 5% 정도는 리베이트가 주는 게 룰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받으면 안 되는 돈이지만 뭐 워낙 뭐 관례상 이렇게 막 돼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은데 네. 옛날에 무슨 킴 하는 무기 중개상 분도 유명한 분 있었잖아요. 네. 로비스트. 예. 그러면 외국인한테 뇌물 받으면 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라 외국인이라 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마도 대통령 기록물의 종류에 보면 대통령이 지금도 해외 순방 중입니다만 정상 외교나 뭐 해외 순방을 가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는 것도 대통령 기록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럴 때 외국인 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이 그런 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가 그 전에 이제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가서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재임 기간이 끝날 때는 다 대통령 기록물 창고로 들어가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기록물이죠. 그렇죠. 그 법에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외국 정상이에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봐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그렇고 다 법조인 출신들이 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입만 열면 이렇게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이제 법률가고 법조인이니까 다 따져보고 이 기자들 만나 설명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게 일반 이제 국민들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술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화만 돋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억지를 부리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없는 건 맞아요. 대신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내부 회의할 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얘기도 나왔다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확립된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는 못하더라도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있다. 조사와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전례가 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당장 그런 그 반론이 제기되니까 네. 이거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거기서 얘기하는 외국인은 외국 정상이죠. 이거 참 지금 최재형 목사 말도 들어봤지만은 황당해하잖아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아까 청와대 관저 가서 보셨다고 하셨지만은 어디 있습니까 디올백? 이거 디올백이요?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 그럼 권익위에서 대통령 기록물법이라고 하면은 디올백이 최소한 이게 신고된 대상 그 물품이 디올백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고 어떻게 지금 뭐 초상이 되고 있고 정말 창고에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거? 창고에 과연 있을까요? 그게? 창고에.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창고를 얘기하는 예, 거죠. 네네. 거기서 창고는 네. 과연 있을까? 아. 아니 그리고 일단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잖아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수수한 금품인데 네. 거기서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네. 뇌물이 될 수 있는 건데 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가 있죠. 대통령의 영부인이 과연 공직자냐? 네. 공직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그러니까 대통령 빼고는 제일 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 포함해서 제일 뭐 일부에서는 대통령 포함해도 제일 세다는 그 얘기가 이 얘기도 예, 있죠. 일각에서. 그래서 뭐 대통령은 V1, 네. 영부인은 V0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따져봐야겠지만 얘기는 합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쨌든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 자체가 대단히 억지인 것이고 예. 저는 창고에 없을 가능성이 거의 99.9%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니까 제가 이 권익의 발표를 보고 추가 발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 분리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아무런 상관없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공직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가 하필이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조사받지 않고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는 방법 결국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묶어버리면은 이건 특별법이니까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남아 있는 문제가 외국인이면 다 되는 것이냐 또 이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텝이 꼬여 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 어디에서 F-35 같은 거 수입하면서 그러면 그게 선물 받고 뭘 받았다. 예, 외국인이 주는 외국인이 거는 줘서 괜찮아요. 다 대통령 기록물이라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물론 그것도 창고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대통령 기록물법이니까. 논리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예.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익의 발표를 보고 국민들께서 맞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겠네 종결 잘했다 이렇게 하실 국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 권익위 주장대로 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건축과장의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괜찮은 거잖아요. 괜찮은 거죠. 지금 이 그리고 상황 예를 보면. 들어서 방위사업청에서 네. 뭐 비싼 전투기 뭐 이런 거 수입하면서 예. 뭘 받아도 외국인이 주는 거 받으면 괜찮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 말도 그러니까 안 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국가 법질서가 정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핵의 망측한 논리를 내세우다 보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국가기관이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엉망되는 거죠. 지금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 전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거 상황을 두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소감. 수습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습 되겠어요? 왜냐하면 수습이라는 거는 법 이론적으로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네.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국민이 얘기 들을 때마다 뭔 소리야? 저게 뭔 또 네. 헛소리야. 당장 반응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말이 아니야 이게. 아니 사실은 국민권익위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그야말로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인데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패 방지법 적용, 김영란법 적용해 가지고 수사경에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MBC, KBS 관련된 이사진들 네. 현장 조사 가서 열심히 조사하고 신고되자마자 거의 뭐 시간 얼마 안 걸려서 조사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 부부 관련된 것들은 6개월 끌다가 이런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권익위는 죽었다.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관 자체가 지금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저럴 거면 뭐하러 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 역할을 좀 찾아야겠죠. 저게 네. 물론 소위 얘기하는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으로 가 계신 분들은 고위직이지만 대부분 네.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늘공이라고 하는 네. 권익위에 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권익위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정말 창피하다. 그럴만 내 하죠. 권익위 와갖고 그동안 자부심도 느끼고 열심히 일했는데 야 이거 요새 우리 조직 돌아가는 거 그렇네요. 보니까 정말 창피하다.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자괴감이. 그러니까 이게 권익위 문제뿐만이 아니고 방통위도 내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비판하고 있고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각 이 기관마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늘 이제 공무원들 계신 분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자괴감 드는 일이 최근에도 있었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거 장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발표되는 것도 모르고 6월 3일에 대통령이 이걸 빵 터트리면서 주식시장 주가도 빵 올라가고 터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얘기 처음에 뉴스 들으면서 왜 하필 또 대왕이야? 아니 왕자를 왜 이렇게 좋아해? 아니 왕자 때문에 그 곤욕을 치르고도 여전히 왕이야. 그거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나 봐요. 왕자는. 대왕. 그것도 그렇고 내용이 정말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희 뭐 대부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네. 저게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야? 아니 본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물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안 하고 이제 산업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공 확률 20%라는 거잖아요. 그 20%도 사실 근거가 없어요. 액트지오의 설립자 입에서 나온 게 20%이기 때문에 그냥 20%로 알려진 건데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80%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원 개발이라는 게 늘 리스크가 큰 일이기 때문에 뭐 100%를 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뭐 성공 확률 20% 아니라 10%라도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긴급 브리핑할 내용은 아니죠. 아니야. 넉넉하게 잡아도 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패 가능성이 80%인데 리스크도 있다 그러고 막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소위 얘기하는 2,000조 2,200조 뭐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아니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가는 얘기잖아요. 정말 산유국의 꿈을 너무 세게 꾸게 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발표해도 충분히 넉넉해요. 아니면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이게 이렇게 실패 가능성도 높지만 우리가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 이 정도 소위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추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추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쭉 동해에서 많이 해왔. 뚫었었잖아요. 나오기도 했었고 진짜. 뭐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우드사이드에서도 3개의 시추공을 박았었는데 뭐 실패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떠났죠. 그 곳을 다시 시추하는 것이니까 예. 이거는 아무리 따져도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은 아니거든요. 아니 시추를 해서 정말 매장량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됐다. 그리고 사업성도 확인이 됐어. 네. 생산성이나 뭐 이런 게.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추 전에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네. 마치 뭐 우리나라 1년 전체 GDP가 예. 곧 발견이 될 듯한 뉘앙스로 그 본인께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만 네. 발표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게 만든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장중에 발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상하죠. 사실은 전문가시잖아요, 의원님이. 아니 이거는 그냥 발표를 누가 했는지를 가리고 네. 본다면 이거 무슨 주식 작전 세력의 움직임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보실 정도로. 대통령이 했다는 것만 가리고 가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8강구에서 뭐 2,200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10시에 9시에 장 시작했는데 10시에 발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주가 움직이는 거 보면 와, 완전 주식 작전 세력이죠. 작전 세력. 아니 그리고 예. 정작 별 상관도 없는 회사가 6월 3일, 6월 4일 연속 상한가를 쳤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아스팔트 제조하는 회사야. 이게 무슨 석유 탐사하고 상관도 없어.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정작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예. 정말 가능성이 높다면 정유회사 주가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이제 중동산 원유를 많이 예. 수입하니까 예. 거기서부터 큰 배로 싣고 와서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정유를 해서 예.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와. 그러면 일단 물류 비용이 확 아유,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바로 뭐 거기서 사실은 그 정도 대통령의 발표대로 양이 나온다면 배로 움직일 게 아니고 네. 파이프라인을 깔 수도 있는 거죠. 아.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바로 그냥 정유회사 와서 거기서 그냥 정제해서 네. 휘발유도 만들고 뭐 납타도 만들고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정유회사의 수익성이 확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유회사 주가가 확 움직여야 돼요. 6월 3일 조금 움직이다가 그 다음 날부터 오히려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요. 야, 그것도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은 냉철하다. 안 믿는다는 얘기죠. 결론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은. 시장은 이거 사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반응 안 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 아까 언급했던 아스팔트 제조 회사가 이틀 연속 상한가 친 회사는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불과 뭐 한 2, 3천억 수준이었던 회사예요. 예. 정유회사는 아시겠습니다만 시총이 대부분 10조가 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큼 뭐 주문 넣어갖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네. 움직일 수가 없겠네. 뭐 움직일 수 있는 이걸 움직이려면 조 단위 이상이 동원이 그렇죠. 돼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시총 작은 그러니까요. 데가 상한가 가고 연속 상한가 가고 이런 것들. 정작 움직여야 될 회사 네. 주가는 와. 별로 안 움직이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예. 움직이고 있는 주가가 그 가스공사인데 네,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계속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가스공사 주가가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스공사는 사실은 가격을 사실상 정부에서 통제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가스 가격을 올려줘야 예. 이 정도 받아라라고 해야 그 가스공사의 네. 수익성이 개선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의 사장으로 계신 분이 이 가스값 올려달라고 계속 청원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작 가스공사의 주가는 움직여서 예. 올랐고 임직원들은 팔아.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기관도 팔았어요. 국민연금에서 많이 또 네. 팔아서 수익 실현했다는 얘기 아니 들었는데. 왜냐면 가스공사가 예.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로 이번이 첫 상한가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역사적으로 뭐 그러니까 별의별 25년 만에 처음이었던 기록을 거지. 쓰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고 아브레오 고문 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모습도 리스크 얘기를 하고 20% 가능성 얘기하고 하는데 이번에 국민 놀란 게 그 1인 회사 거의 아니겠습니까? 1인 회사. 사실상 1인 회사라고 네, 텍사스의 보이죠? 그 가정집에서 있는 그 회사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맺었고 그 알고 봤더니 법인세도 못 낼 정도로 영세한 사업체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석유공사 찾아가가지고 뭐 확인해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 근데 정작 법인세 체납은 몰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것도 거의 수의계약 느낌이 나는 지정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세 개만 참여해서 했다는 건데 어디 참여했는지도 얘기도 안 해줘요. 그 세 개를 어떻게 찾았는지, 왜 아브레오 고문이 있는 액트 지역에 됐는지 너무나 의혹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석유공사 측에서는 제대로 얘기를 그러니까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내놓질 않고 있잖아요. 언급하신 대로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네. 가정집에 회사 주소를 두고 있었고 그리고 장장 4년 동안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1년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안 나오는 회사였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쿠팡맨 해도 1년에 4천만 원보다는 넘게 버는데 그러면 그 아브레우 고문이 회사로서는- 쿠팡맨을 했어도 매출이 그거보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매출이 예. 한 500만 불로 뛰죠. 맞아요. 그 매출 500만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대부분 우리- 한국 석유공사에서 올려준 매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액트지오에서 분석한 결과를 검증했다라는 교수분도 알고 보니까 그 아브레우 고문하고 논문을 공동 저자로 썼던 사람이라 네. 이거 과연 맞냐?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된 거냐? 신뢰성이 떨어져요. 라는 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철수했잖아요. 네. 철수한 직후에 액트지오가 들어갔단 말이죠. 아, 야, 그 세계 굴지의 석유 탐사 회사가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서 철수하고 네. 거기를 떠났는데. 사실상 1인 기업으로 보이는 데서 들어와서 이거 가능성 높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시추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과연 맞나 싶어요.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이 사안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지금 최소 뭐 5천억이 든다고 하고 뭐 5천억 최소가 5천억이고 뭐 7,500 얘기도 있고 뭐 1조 넘어가는 얘기도 있고 일단 우리 시총 혈세가 들어가는 5개는 산업부 장관이 언급을 그가 이미 했어요. 했고요. 그 그건 한다는 5개만 거고. 해도 5천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나오면 다행이지만 5개를 뚫었는데 안 나왔어.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더 뚫고 근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좀 더 남았어요. 예. 그거 안 뚫겠어요? 그나마 이제 5개 뚫었는데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안 뚫겠지. 내가 그나마 보기엔 안 다행인데. 뚫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 정부에서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럼요. 안 뚫을 가능성이 쉽지 훨씬 않죠. 높아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임기가 남았어요. 아하. 그러면 안 뚫겠냐고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긴급 브리핑까지 했는데 그럼 몇 개 더 뚫으면 그것도 뚫을 때마다 1,000억씩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유 천천히 돌아가는데 천천히 좀 시간도 가면서 큰일 났네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는 혈세가 들어가는 건가? 뭐 일각에서는 이거 펀드 만들어서 해라, 아니면은 투자 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누가 투자하겠어요 여기다가 하시겠어요 이거 펀드에 한다고요? 돈 집어넣으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해요 이건 투자 안 해요. 외국에서도 아마 안 할 것 같은 해외 투자도 그렇게 되면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회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석을 하고 묻고 그다음에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자위 위원장이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보면 1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7개 상임위원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의총만 열면서 뭐 특위 구성해가지고 우리는 국회 본회의 안 들어가, 국회 상임위 안 들어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네. 국회 구성은 사실은 국회법에 정해진 거는 없죠. 네. 그래서 항상 협상을 했잖아요. 국회 개원 전에 협상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개원이 늦춰지는 적도 여러 번 네. 있었죠. 많이 그러니까 늦췄었죠.
원래는 여야 협상으로 원구성을 하는 게 맞는데 네. 민주당이 11개를 이제 먼저 선점하고 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다수당이 저렇게 나가면 야 너무 심자랑하는 거 아니야? 독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이 생길 만도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독주하는 것 같이 비춰지거든요. 적어도 국민들의 눈에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지만 네. 국민의힘 쪽인 집권 세력이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비판을 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그리고 국민의힘은 예. 일부에선 그러잖아요. 남은 7개 상임위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우리는 하나도 안 하겠다. 그리고 전적으로 국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라. 네. 그전에도 21대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어요. 야당이니까 집권 세력에게 다 넘겨주고 대신 결과는 니들이 책임져. 네. 라는 작전이 통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이게 과연 맞냐? 예. 다 포기하고 다 그냥 처분만 바라는 게 과연 맞냐? 아무리 의석수가 적더라도 일부라도 상임위를 갖고 운영을 하면서 해야지. 네. 이럴 바에야 국민의힘이 뭐하러 있냐? 이런 반론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는 그 반론에 저도 그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아니 아무리 의석수가 적더라도 사실 뭐 개혁신당에 비하면 적은 것도 아니죠. 30배도 넘는데 100석이 넘는데 아니 그러면 적지 않은 의석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게 여당이란 말이에요. 여당. 집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집권 세력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니들이 잘못되면 다 책임져? 이런 집권 세력은 보다 천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결여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108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본회의장 입구에서 또 의장실 앞에서 앉아가지고 피켓팅하고 있는 모습들 여당의 모습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08석이지. 네. 자꾸 108석 까먹어요. 108석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100석은 살짝 넘긴 거는 기억하는데 108석입니다. 108석인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초선들은 얼마나 더 들어가고 싶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상임위원장 할 수 있는 그 3선 의원들은 또 얼마나 애가 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러다 들 것 진짜 다 양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예. 제가 봐도 옳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서 집권 세력일 때 그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뭐 일종의 심판을 받았던 것도 맞죠. 네.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이 참패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있었던 대선 그리고 뭐 사실상 대선하고 연결됐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와 똑같은 전략을 쓴다? 아니 본인들이 집권 세력인데 그렇죠. 뭐가 잘못돼도 그렇네. 집권 세력이 우선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책임이 야당한테 먼저 가요? 아니 좀 발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발상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부권을 계속 윤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주 이미지가 강한 것이고 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연금 개혁도 그렇고 민생회복 지원금 이 아젠다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이 좀 당국자 회담을 좀 해서 긴장 좀 낮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야당이 여당 역할하는 정책적으로 그렇고 외교 안보적으로 그렇고 뭔가 아젠다를 던지면서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정책의 어떤 개발 내지는 네네. 정책을 추진한다는 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거의 능력이 제로로 보여요. 뭘 던지는 게 없잖아요. 화두가. 그렇죠. 연금 개혁도 사실상 이 정부에서 포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정부 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개혁을 하려면 네. 일단 집권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서 본인들의 안을 내놓고 그게 연금 개혁이든 노동 개혁이든 네. 안을 내놓고 그거와 관련해서 반대가 생기면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작업인데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뭐 특별한 안도 없고 뭐 네.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는데 처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뭐 엉뚱한 좀 제가 보기엔 엉뚱한 안이 나왔고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높이면서 소득 대체율을 대폭 높이는 50%까지. 이 산수로 해결이 안 되는 산수가 안 나오는 안을 내놨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율도 높이고 네. 대체율도 높이는 안이 나왔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안을 갖고 얘기를 하던지 뭐 그 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던지 네. 그 절충점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구조 개혁을 하려면 기초연금 뭐 공무원연금 뭐 어느 다 세월이 놓고 됩니까? 다 예. 놓고 이거를 예.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표현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럴 거면 뭐 하려고 집권했어요. 진짜로. 그런 말이 특별히 하고 싶은 바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나왔군요. 하고 싶은 바도 없고 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하.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수준은. 야, 오늘 김용남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생각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을 향한 이런 피켓 시위가 아니라 용산을 향해서 피켓 시위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좀 잘 좀 봐달라. 용산 알아서 해달라고요? 108 결사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방탄 이재명 방탄이 피켓을 들고 있는 저는 이재명 이 이름이 아니라 윤석열 방탄 이게 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회 상황 자체가 지금 보면 특검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108명의 결사대가 과연 가능할까 대단히 어, 의문이에요. 저는 그래요? 안 된다고 봐요. 대우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요. 오호. 저 국민의힘 소속 108명의 국회의원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보단 정말 네. 108마리 달마시안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국민의힘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예. 앞에 최재형 목사 현장을 보다가 좀 짧았는데 너무 재밌었고 유익했습니다. 네. 의원님 다음 주에도 목요일에 또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 말씀 들어봤고요.